부정적인 마음 내려놓기. 때로 부정적인 감정이 싹터 우리를 잠식합니다.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 떨쳐버릴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텔레비전 채널과 같습니다. 채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채널로 바꾸어야 하는데 부정적인 감정의 채널을 긍정적인 감정의 채널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마음속에 자리 잡은 마음의 전환은 잘 되지 않습니다. 갈등만 범람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해결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해의 마음을 자꾸 확장시키면 고통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의식 속에는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베어 아플 때에는 자연적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몸의 자연 치유력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다만 상처를 깨끗이 하고 몸은 다른 일을 하게 내버려 두세요. 상처는 결국 스스로 치유됩니다. 의식도 이와 같아서 치유하고 이해하며 일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인정하고 몸과 의식에 그것이 존재함을 믿으세요. 누군가는 큰 고난으로 인해 삶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한다고 결론 짓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에 살아갈 희망이 없다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치유의 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량함과 보존하려는 의지와 상황을 지켜보고 이겨내려는 의지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벌주고 거칠게 말하며 보복해도 된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우리 안의 고통을 끌어안듯이 다른 이들의 고통도 알아주어야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질투하고 있음을, 오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포용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비판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싹텄던 부정적인 씨앗들은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에너지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물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바로 긍정적인 요소들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흙 속의 연꽃처럼 우리에게 진흙 같은 오물이 없다면 찬란한 꽃을 피우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나 타인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포용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변화와 치유의 과정은 반드시 이러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매일 오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꽃으로 승화시키려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시선을 가지려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대하는 것이 곧 타인을 대하는 것이고 타인을 대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몹시 화가 나서 정당한 이유로 화를 내며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로 고통스러운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다른 사람과 주변도 고통스럽지만 당신의 고통이 더 클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화에게 완전히 잡아먹혀서 자기 자신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가 화를 겉으로 표출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간혹 순간적인 위안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중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중독 물질을 투여했을 때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얼마 지나면 악몽 같은 시간이 다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공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버럭 화를 내고 나면 잠시 동안은 마음이 후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분노와 증오가 정당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해를 입는 것은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야 타인에게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친절함으로써, 즉 적절한 이해 속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친절을 베푼다면 상대도 나도 모두가 득을 볼 것입니다. 출발점은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된 존재들이란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상대하는 것은 곧 자신을 대하는 것이며 자신을 대하는 것은 곧 타인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분노의 대상에게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는 자신이 느끼는 분노나 슬픔, 외로움이 영원히 지속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슬픔, 외로움, 분노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대신 그런 감정을 종식시킬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방법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보통 상대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면 괴로우니까 말이나 행동으로 공격하면 괴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 오히려 괴로움을 지속시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슬픔과 우울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우울함과 슬픔을 안겨주는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미움은 저기에 비하면 그마나 상황이 나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그 미움의 대상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가하려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 어떤 사람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적이라는 무서운 감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가하는 해악을 꿈꾸거나 아니면 직접 실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적이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이라는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자극합니다. 어쨌든 적에는 비록 뒤틀려 있기는 하지만 욕망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상대방을 해치는 구체적인 해악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엄청난 결핍감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구체적인 해악이 성공했을 때는 높은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적이란 매우 치명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니 적의를 느끼는 사람과는 하루속히 결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나도 모두 적이라는 감정에 의해 파괴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일을 못한다고 자신을 갈구는 직장 상사가 더 높은 사람에게서 질책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면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혹은 똑똑한 척하는 얄미운 후배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를 때도 속으로 웃음을 참기도 합니다. 또 성인군자인 것처럼 군림하면서 정 떨어지게 행동했던 어느 지식인이 치명적인 스캔들에 빠질 때 마음이 경사라도 난 것처럼 흥분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롱이라는 감정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우스꽝스러운 실수를 할 때 우리는 잠시 기쁨의 감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기쁨을 속으로만 품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의 불행에 기쁨을 표시하는 순간
엄청난 불이익이 생길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나를 없인 여기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우리는 미움과 슬픔의 상태에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에게 불행과 불운이 찾아든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잠시 기쁨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어떤 소중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곁에 머물러 있으면 행복한 것이지만 그것이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병에 걸릴까봐 두렵고 해고될까봐 두렵고 가난해질까봐 두렵고 사랑이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연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있었던 상실의 경험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때 병으로 고생했거나 한때 실직을 했거나 한때 실현을 당했던 사람은 미래에도 그런 일이 반복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아픈 기억은 우리를 과거로 보내고 지나친 염려는 우리를 미래로 던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현재의 삶을 향유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벼움을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진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 건강, 젊음, 직장, 애인들은 모두 항상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내 곁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안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젊음이니 건강이니 모두 어느 사이엔가 떠날 걸 염두에 둔다면 젊었을 때 그리고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해고되든 내가 떠나든 간에 지금 회사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인식한다면 직장 생활을 어느 사이엔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동정하는 사람과 동정받는 사람은 비슷한 신분이나 지위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은 연민과는 사뭇 다른 감정이 됩니다. 멋진 남자친구를 둔 여자는 아직 미혼인데 연애도 하지 않는 친구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민의 감정에는 일종의 우월감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남자친구와 헤어진 경험이 있는 여성이 최근 실연의 비극을 겪은 친구에게 느끼는 안타까움이 바로 동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일종의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이 바로 동정이라는 감정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충고를 할 때 나와 같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동정의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비슷한 수준이 아닌 경우에 그는 위로를 받기는커녕 모욕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충분히 나와 동질감을 느끼는 환경의 사람에게만 동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선의의 동정심으로 한 행동이 잘못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모든 사람에게서 온화하다고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악당이라고 지탄받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칭찬도 받고 욕도 먹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욕을 먹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냥 나쁘니까 조심하면 됩니다. 반면 진짜로 위험한 것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주장하기보다 항상 타인의 욕망을 따르려고 하니 온화하다느니 공손하다느니 하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타인의 욕망을 따르는데 성공한다면 그는 패인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철저히 제거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죽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지 못한다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정말로 위험한 존재로 탈바꿈합니다. 억압된 욕망을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폭발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자에게 굽실거리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약자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 공손하고 온화한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까이 해도 좋을 사람은 칭찬도 받고 욕도 먹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은 타인들에게 자신의 욕망을 당당하게 표현하니 적과 동지가 명확히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고 욕도 먹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욕망과 나의 욕망이 부합된다면 이런 사람과는 주저하지 말고 친해져도 됩니다. 소심함과 대담함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양극단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매사에 소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결과가 항상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일에 대담하게 됩니다. 소심함이든 대담함이든 두 감정 모두 극단적일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소심한 사람은 그다지 충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항상 실패를 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담함에도 예상하기 힘든 후유증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대담한 사람은 미래를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기에 비관적인 결과가 발생했을 때 심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지나치게 대담한 사람에게는 소심함이 필요하고 불필요하게 소심한 사람에게는 대담함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야 미래에 대해 균형 잡힌 시선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